네, 반갑습니다. 김경윤입니다. 오늘 보안 주제이기도 하고요. 데이터 주제이기도 해서 좀 약간 무거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 염두에 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설치된 걸로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설치된 데이터베이스인데 요소요소에 쓸만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것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요. 특별히 새로운 것을 소개해 드린다라기보다는 어디 중간중간에 정말 쓸만한 기능, 암호화 기능과 가용성 기능을 포함해서 요소요소에 어떤 쓸만한 기능이 있고 그게 직접적으로는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좀 시기가 묘한 게 다음 주가 되면 SQL 서버 2014의 정식 버전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사무실에 오셨다가 다음 주에 오시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요. 주로 오늘 내용은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가용성이긴 하지만 오신 김에 SQL 서버 2014에 대해서도 각각 약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도 좀 가질 테니까요. 특별히 오늘 주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바뀌었습니다. 좀 다행히도 주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뀐 CEO가 딱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네 단어를 전 직원한테 이야기했는데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클라우드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 딱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용돌이가 한번 일어나고 모든 제품과 서비스 정책이 클라우드 먼저, 모바일 먼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비전이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서버 제품으로 함의되어 있는 게 뭉쳐있는 클라우드 OS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분들이 클라우드 OS 팝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클라우드 OS는 정확하게 특정한 한 제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즈니스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컴포넌트, 핵심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겠다라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전을 클라우드 OS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고요. 유의하셔야 될 것은 보통 클라우드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불특정 사용자를 위한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클라우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의 원래 개념에 맞춘 탄력성이나 그리고 쓰는 만큼 돈을 내거나 아니면 무한히 늘어나거나 아니면 API 베이스 등과 같이 여러 가지를 묶인 개념을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건 사내에서 하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하든 호스팅 사업자에게 관계없이 전반적인 개념을 집어넣는 것을 클라우드 OS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클라우드 OS 사실 가장 중요한 제품은 그냥 보통 OS 혹은 디바이스에서는 서비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보려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거고 결국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제품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핵심 제품이 SQL 서버 2014고 다음 주에 정식으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이 되는데요. 가장 최근 버전은 SQL 서버 2014 버전입니다. 가용성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 가지만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57년에 1MB의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 들었던 비용이 10억 달러 정도입니다. 지금 물가 가치로 한국도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2014년에 지금 1MB는 수십 원에 불과합니다. 제가 90년대 직장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데이터베이스 튜닝할 때 제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베이스는 2기가였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PC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는 2기가를 놓고 데이터베이스 튜닝한다고 온갖 사방팔방에서 전문가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근데 지금 탑3라고 불리는 데이터베이스는 언제 거의 다 만들어졌냐면 실제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만들어져서 한 10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서 모듈이 완성이 되는데 한 90년대 말 혹은 2000년 초면 완성이 됩니다. 그때 개념은 뭐냐면 메모리는 너무너무 비싼 자원이고요. 그에 비해서 디스크는 싼 자원이고 디스크에 뭔가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안전하고 메모리에 올라와 있으면 뭔가 불안해서 언제라도 불에 타는 휘발유가 없어지듯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 디자인이고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들이 현재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새로운 거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실은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행과 열 아주 쉽게 디자인할 수 있고 SQL이라는 좋은 언어를 가지고 쉽게 데이터를 뽑아 쓸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도 있었고요. 하이라키컬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은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할 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이 옛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과제를 낸 분들도 심심치 않게 계실 거예요. 이 종류 중에 하나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가정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메모리에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어차피 그러면 메모리를 많이 쓰면 지금의 데이터베이스하고 뭐가 틀리냐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메모리에 몽땅 데이터를 다 올리는 것도 실제로 안 되지만 여전히 메모리가 싸긴 하지만 그래도 디스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리는 것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쉽지도 않지만 메모리에 아무리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기본 사상 자체가 디스크 기반 위주로 그리고 항상 디스크 위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리소스가 디스크에 안전하게 쓰기가 됐는지 디스크로부터 제대로 읽기가 되었는지 그리고 디스크 기준으로 해서 서로 충돌이 없는지를 항상 체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뭔가 결제를 하는데 어차피 온라인에서 결제하는 건 동일한데 뭐 빨리 하면 되지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는데 더 빨리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비슷합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인게이지하고 사람들이 참여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리 전자적으로 해도 빨리 진행될 수가 없듯이 현재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자체가 대다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디스크 자원을 할당하는 것, 디스크 자원에 줄을 세우는 것, 우선순위를 만드는 것 위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보통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면 원하는 데이터가 모두 메모리에 올라와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메모리 중심으로 모든 자원과 할당과 잠금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메모리가 싸졌다 하지만 요즘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메모리에 올릴 수는 실제로는 없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타협 방안들이 나온 게 SQL 서버 같은 접근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잘 이용하지만 일부 고객이 지정하는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만 메모리에 올려서 최적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큰 두 가지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쿼리 옵티마이즈라고 불리는 조회 엔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장을 관리하는 스토리 엔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가 양대 엔진이고요. 두 개 없이는 데이터베이스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 이 양대 엔진, 쿼리 옵티마이즈라는 엔진하고 스토리지 엔진이 완전히 다른 엔진입니다. 부모가 다른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처음부터 만드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거 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에 많았지만 SQL 서버 2014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존에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엔진, 쿼리 옵티마이즈하고 스토리 엔진을 얹어서 4개가 화합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단언컨대 이거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는 3가지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중에는 처음으로 소개된 기능입니다. 얼마나 빨라질까? 상황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 한국 고객들이 좀 테스트를 해보셨습니다. CJ ENM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약 35배 정도 빨라졌고요. 넥슨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체 시스템에서는 약 11배, 그리고 특정 시나리오에서는 약 110배까지 빨라졌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빨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용자가 딜리트, 업데이트, 인서트를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될 때, 그걸로부터 경쟁이 많을 때 그 경우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어떤 경우에 이 기능을 쓰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데이터를 인메모리에 올려야 되는지 잘 판단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활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지금까지는 업데이트, 딜리트, 인서트와 같이 OLTP 영역이고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같이 조회를 많이 하는 경우에 똑같이 인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SQL 서버에서는 칼럼 스토어 인덱스라는 기능인데요. 이거의 기본적인 철학은
데이터베이스는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있고요. 그걸 접근을 빠르게 해준 인덱스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인덱스는 서로 다른 공간, 서로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인덱스를 한 번에 같이 처리를 하고 그게 같이 인메모리로 올라와서 한 번에 움직이도록 하는 게 칼럼 스토어와 인덱스이고요. 이 기술은 데이터 웨어하우싱이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 성능 향상을 톡톡히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넥슨의 다른 부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여기는 컴프레이션이라는 기능까지 같이 썼는데 처음에 한 4분대 정도 걸리던 조회가 처음 튜닝에서는 30초까지 짧아졌고 조금 더 튜닝을 하자 9초까지 내려갔습니다. 양쪽 기술의 코어 포인트는 뭐냐면 메모리가 무조건 많아진다고 해서 뭔가 속도가 빨리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특성에 따라서 인메모리 기술을 잘 적용했을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주제에 좀 가깝게 왔는데요. 가용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나 IT에서 가용성이 필요한 것은 사람의 성격하고 동일합니다. 100%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IT 기술에도 100% 완벽하게 동작하는 건 없습니다. 가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물론 그런 일이 내가 관리할 때, 내가 책임질 때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가용성은 기본적으로 내가 있을 때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러면 만약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최종 사용자가 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만큼 어떻게 많은 시간 동안 쓸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아랫부분에 있는 게 장애 조치 클러스터링인데요. 클러스터링은 익히 알려진 기술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디스크를 놓고 두 개의 서버가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의 서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서버가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장애 조치 클러스터링, 페일오버 클러스터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미러링이라는 개념도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냥 글자 그대로 미러링입니다. 거울이니까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현재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똑같은 카피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놓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미러링이라고 하고요. 복제는 데이터베이스 미러링은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단위일 가능성이 많고요. 복제는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행 단위 혹은 칼럼 단위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변했으니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서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보고 내가 변했으니 이거 좀 고쳐 혹은 반대 방향으로 고쳐 할 수 있는 게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거고요. 로고 shipping은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한 게 아니라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변화를 일으키는 SQL문이 있다 그러면 그 SQL문 혹은 변화된 이미지, 옛날 이미지와 현재 이미지를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현재 변화된 걸 내가 로그를 만들어 놓고 그 로그를 넘겨주는 방법을 로고 shipp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QL 서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쓰시는 분들이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요거를 쓰고 계시는데요. 2014가 되면서 아니 12가 되면서 훨씬 더 간단해졌습니다. 그냥 always on이라는 걸로 하나로 합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의 실체는 뭐냐?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버가 주 서버입니다. 그리고 여수에도 서버가 하나 있고 대산에도 서버가 하나 있고 울산에도 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주요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정말 고치고 인서트 업데이트하는 건 누가 하느냐? 현재 서울에 있는 서버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수나 대산, 울산에 있는 서버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밑에 동기식, 비동기식 이런 말이 있는데요. 동기식은 뭐냐면 서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기다리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이 변했다라는 것을 바로바로 보내주는 게 동기식입니다. 따라서 여수, 대산은 서울에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일이 일어나면 기다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여수, 대산으로 이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전달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을 마치지를 못하고 스탑해버립니다. 그게 동기식 방법이고요. 비동기식은 뭐냐면 당장 같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저기 끝에 있는 울산 서버는 당장 같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서울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변한 거를 시간의 간격을 두고 계속 받아보는 거를 비동기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핫 스탠바이하고 웜 스탠바이 개념이 있는데요. 핫 스탠바이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올라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최종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 원한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핫 스탠바이입니다. 웜 스탠바이는 서비스 혹은 프로세스가 메모리상에 올라와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분명히 현재 기동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하지 않고 대기만 하는 게 웜 스탠바이입니다. 웜 스탠바이는 왜 만드느냐? 주 서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지체하지 않고 자기가 주 서버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웜 스탠바이고요. 핫 스탠바이는 그런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실제로 트랜잭션, 주요하게는 서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업데이트, 딜리트, 인서트처럼 주요한 걸 하고 주로 여수에 있는 서버들은 리드 온리에 대응하는 건데요. 조회가 일어날 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하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always on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QL 서버의 장점은 옵션이 없습니다. 에디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요. 이 always on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현재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용성을 높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HRDB라는 것은 그냥 인사 관련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따라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원통은 프라이머리에도 있고 세컨더리에도 있고 또 하나의 세컨더리 세 군데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G_HR이 있는데 요거는 구성을 하시는 건데요. Availability Group HR이라고 해서 인사 데이터베이스의 Availability 그룹입니다.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리고 업데이트 받는 그룹을 정의한 거고요. 그 밑에 HR_VNN인데 네트워크 네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클라이언트, 아래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보이기에 접근하는 것은 HR_VNN으로 접근을 하고요. 실제 데이터는 서버 1, 프라이머리에서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그 일어난 데이터가 Availability 그룹으로 설정된 나머지 데이터베이스에 똑같이 동기화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프라이머리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조그만 리스너가 있습니다. 리스너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나름 이러저러한 조건을 갖춰서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판단을 하고 만약에 생겼다고 결정적으로 판단이 되면 제어권을 서버 2로 넘겨주게 되고요. 서버 2가 저작권을 넘겨받으면 클라이언트, 아까 그 HR 버추얼 네트워크 네임으로 접근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서비스하는 건 두 번째 서버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always on을 하게 되면 보통 서비스 레벨에서 보면 99.995 정도까지의 가용성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99.995면 1년에 채 30분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뱅킹하는 경우도 분기에 한 번씩은 한 8시간씩, 4시간씩 내렸다 올리는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용성이 높은 거고요. 근데 이 구성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은데 그 만만치 않은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베일러빌리티 그룹이나 구성 마법사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아주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안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설명을,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보안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안은 여러 가지 점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뒤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IT 분이라면 꼭 챙겨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꼭 챙겨야 된다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일어난 보안 사고가 IT에는 좋은 호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안 관련해서 투자를 받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보안 사고가 터지는 거다. 보안 사고 없이 IT 예산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요. 다행히 보안 사고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개인정보보호법의 책임자가 되시면 이제는 개인적으로 형사로 입건되실 수가 있습니다. 민사고 형사가 뭔지는 다들 잘 아시죠? 민사는 개인관계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야기를 해서 판사가 보기에 네가 조금 더 잘못했으니까 네가 더 물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게 형사고, 우리가 하는 왜 전과, 동아전과 이런 거 말고요. 전과 1범, 2범, 3범 할 때 그게 형사거든요. 그래서 회사 다니다가 형사사건에 불려 들어갈 수 있는 게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책임자입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뭐 정말 제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다 억울하게 들어가느냐, 문제가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이 되시면 벗어나시려면 최소 뭘 해야 되냐면 최소한 하라고 했던 거, 그리고 남들이 보기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는 거는 의도는 없지만 과실이 되기 때문에, 실수에 의해서 안 하신 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하라 그러는 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저기 마케팅 팀이 오늘 보안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소프트웨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안은 영원히 안전한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가면 팔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0원의 가치가 있는 정보가 있는데 빼앗아 가기 위해서는 101원이 필요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게 보안의 싸움입니다. 뺏어가서 만약 비싼 게 있다, 예를 들어 1000억짜리다 그러면 900억까지 투자를 할 거예요. 보안을 뚫기 위해서. 근데 자기가 만든 보안 시스템이 현재 의미가 있는 데이터보다 1000억보다 1100억이 들어서 뺏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보안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보안은 영원한 싸움인데 제일 많이 놓치시는 게 소프트웨어 보안 또는 애플리케이션 보안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요. 최근에 그 보안 사고 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웹사이트에 접속을 일단 하고요.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하나 만들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근을 하고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가 정확한 게 맞는 거니까 접근을 합니다. 그 웹사이트에 접근하면 원래는 내 정보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저 아이디 1번이다 그러면 나에 관한 정보만 나와야 돼요. 보통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분들은 사용자 1번만 들어오면 1번에 대한 정보만 볼 수 있도록 해놨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툴이 있냐면요,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쓰는 웹사이트가 있으시면 돌아가셔서 PC에 어느 웹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하고 인터넷에 보면 소프트웨어 중에 뭐 P로 시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공유 소프트웨어입니다. 해킹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그걸 이렇게 옆에다 깔아놓고 현재 있는 브라우저하고 이렇게 살짝 연결을 해놓으면 그 툴이 뭘 해주냐면 내가 브라우저를 열어서 지금 접근을 했는데 나의 브라우저하고 웹사이트 사이에 어떤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좀 쉽게 보여주는 툴이 있습니다. 쉽게 보여주는 툴이. 그래서 초급 해커가 뭘 하는 거냐면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툴을 띄워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정보가 보여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이트는 어떤 정보를 보여줬냐면 사용자 아이디 비스무리한 걸 보여줬어요. 자기가 1번이었어요. 그 툴이 숫자를 바꾼 다음에 데이터를 바꾼 다음에 보내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아이디가 보니까 1번 같거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바꿨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용자 아이디 2번의 정보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하루 종일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을 하루에 몇백 개씩 바꿔가면서 정보를 틀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팔았겠죠.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팔아서 만들어진 게 불과 두세 달 전에 일어난 하나의 보안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분들이 쫙 이렇게 보고 계셔야지 생각외로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허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방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만들면 너무너무 급해서 막 빠르게 만들면 충분히 그런 허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정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나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회사는요, 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정부 에이전시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나의 조건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에 각각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떠한 보안 허점을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그 자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가정하지 마시고요. 주기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공지를 받으시고 만약 그 공지가
공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급하다. 그럼 급하지 않다는 걸 판단하시고 적절하게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그 자체도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시면 공지를 받았는데도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냐면 꼭 해야 되는데 주의 과실로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보안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 대한 보안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발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안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 더 강조를 하면 SQL 서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윈도우 서버 스탠다드, 윈도우 서버 데이터 센터 이렇게 그냥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지간하면 그 서버가 데이터베이스 용도라고 한다면 윈도우 서버 코어를 반드시 사용하시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여러 서비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위협이 증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하는 컴포넌트가 적기 때문에 보안 관련된 문제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제가 SQL 서버 쓰는 분들 저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좀 유심히 봤는데요. 윈도우 서버 코어에서 인스톨만 하셔도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필요 없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특히 보안 측면에서는 필요 없는 컴포넌트 띄우지 마시고 가능하면 가장 기본적인 레벨에서 윈도우 서버를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호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SQL 서버에서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야 된다 하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가 주는 그 자체의 소프트웨어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이 인크립션, 디크립션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따로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중에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는 기능이 있고, 세 번째는 이런 거를 전적으로 해주는 하드웨어를 도입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쓰는 경우는 구성하기도 만만치 않고 돈도 좀 들지만 빠른 측면도 있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잊어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유연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측면에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SQL 서버에도 트랜스페어런트 인크립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트랜스페어런트란 말을 쓰는 이유는요.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지 않고 디스크를 암호화할 수 있다,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트랜스페어런트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선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 되돌아가시면 SQL 서버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파일이 있고 로우 디바이스에 뭐가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도둑이 들어서요. 그 파일을 가져갔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쪽에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서 로드에 붙였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다 보이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죄송합니다만 주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디스크를 탈취당했을 때, 도난당했을 때 딴 데 가져가서 연결을 하면 그 데이터를 쓸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읽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디스크를 통째로 하는 암호화입니다. 혹시 윈도우 PC 쓰면서 비트라크를 쓰시지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한 10번 물어봤더니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딱 한 번 봤습니다. 비트라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PC에도. 그게 뭐냐면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PC 때 가서 디스크를 빼서 딴 데 탁 붙이면요. 일반적인 방법은 절대 안 보입니다. 이제 키를 찾기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돌리면 운 좋으면 찾을 수 있지만 안 열리는 기능이 PC에서는 비트라크인데 원리가 비슷합니다. 디스크 쓰는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완벽하게 암호화를 해놓는 게 트랜스페어런트 디크립션입니다. 밑에 있는 디스크에서는요. 데이터를 읽어도 디스크를 가져가서 딴 데 꽂아도 데이터가 안 보입니다. 위에는 메모리인데 데이터가 있다가 메모리에 올라올 때 이때 암호화가 풀린 상태로 메모리에 올라오고요. 메모리에 올라온 데이터가 밑으로 내려갈 이때 데이터가 인크립션이 됩니다. 근데 이게 디스크 단위에서 I/O 단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암호화는 필수 사항으로 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내에 개인정보 데이터로 분류되는 것은 일단 분류를 하셔야 되고요. 분류를 안 해놓으셨다면 또한 문제입니다. 과실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형사고요. 형사법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암호화도 안 해놓으셨으면 분류도 해야 되고요. 분류된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렵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내장된 기능을 이용하시면 그 부분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암호화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원칙은 이렇습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데이터베이스 보면 데이터베이스 어둠이나 암호가 있습니다. 근데 추천은 어떠냐면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어둠인 암호는 팀장님이나 이사님이나 높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실제 백업을 하는 분들, 데이터 오퍼레이션 하는 분들은 슈퍼 유저 암호를 가진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암호에 필요한 권한만 가지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그런 권한은 뭘 말하는 거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백업하고 뭐 하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컨트롤할 필요 없는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컨트롤되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진 그 사람의 것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어떤 걸 우려하냐면요. 실제로 사고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일부러 침입해서 가져가는 것도 많지만 내부에서 생기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 의심의 눈초리가 어디로 먼저 가냐면 외부로 가는 게 아니라요. 내부에 제일 먼저 가요, 실은. 내부에. 근데 DBA나 데이터베이스 다루는 분들은 그러면 제1차로 의심을 받잖아요. 사실이건 아니건. 근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한 슈퍼 유저 암호는 오퍼레이션하는 저 윗사람한테 보내놓고 자기는 데이터베이스에 꼭 필요한 롤하고 리스폰시빌리티만 이용하도록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 새로운 롤들이 Connect any database, impersonate any login, select all user secureabl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여기서는 저 롤이 뭐야 막 이런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포인트는 민감한 데이터들, 중요한 데이터들에 대한 슈퍼유저 권한은 가능하면 실제 오퍼레이션 하지 않는 다른 사람, 절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의심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고 나는 데이터베이스 일반적인 오퍼레이션에 필요한 기능만 부여받고 그거에 대해서만 오퍼레이션 하는 게 필요하고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 기능인데요. 이것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데이터로 분류된 데이터를 접근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기록을 하고 만약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반드시 그거를 회사 내 프로세스에 따라서 반드시 보고하고 조치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Select Star from Customer table입니다. 금융권은 그런 SQL 쿼리가 날라오면요. 일단 막혀 있고요. 일단 막혀 있고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에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Select Star from Customer table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프로세스상으로 그런 접근이 있으면 바로 경고를 하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SQL 서버에 보면 오딧이 있습니다. 오딧 기능이라고. 그러니까 위에는 특정 테이블에 대해서 누가 접근하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닌 경우는 이제 Select Star가 항상 문제인데 Select Star 해서 누가 테이블의 전체 데이터를 select 하는지를 주기적으로 볼 수 있고 기록하고 만일이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문제 원인이 있다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기능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크게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디스크 전체에 대한 암호화,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슈퍼 유저하고 약간 멀리 떨어져서 기본적인 오퍼레이션만 하는 거, 세 번째는 기본적인 오딧 기능을 잘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어떤 접근, 어떤 데이터 이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인정보 법률에 관련된 사고가 나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법이 있고요. 그 산업 분야마다 그걸 기반으로 특별법이 보통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법에 대한 것만 준수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특별법을 포함해서 각각의 정해놓은 모든 걸 더 준수한다는 의미고요. 최근 법 동향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약간 후하게
됐던 것들이 요즘 갈수록 처벌 수위가 너무너무 많이 높아져서 지금은 이 사건이 틀리면 민사는 물론이고요, 회사의 법인에서 받는 피해는 물론이고 개인도 그 피해가 가도록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반드시 있는데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그럼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내부 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일단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데이터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이터다는 걸 분류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접근 권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는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에서는 사실 액티브 디렉토리만 잘 써도 접근 권한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접근 권한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비밀번호 관리. 그러니까 1111 이렇게 넣어놓고 아니면 사용자 아이디 똑같은 거 넣고 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막으셔야 된다는 의미고요. 접근 통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IT 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파이어월 세팅이라든지 네트워크 세팅이라든지, 제가 보안 프로그램도 말씀을 드렸는데 OS나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 관련 업데이트를 꼭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 암호화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암호화 같은 경우에도 고유 식별 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정보로 하면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렇게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의로 해석합니다. 어느 회사의 메일 아이디는 확실한 개인정보고요, 어느 회사의 이름이 누군데 직급이 뭐다, 개인정보 아니라고 부득불 우기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어느 회사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으면 개인 식별이 가능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라고 할 때 절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단순하게 휴대폰, 주민번호 이런 것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그걸 포함해서 비밀 정도, 바이오 정보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암호화를 수행을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거는 전송 시 데이터가 있을 때 밖으로 나갈 때 송수신할 때 반드시 암호화가 돼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회사 내에는 시큐어 구간이다, 네트워크적으로 괜찮습니다. 만약에 회사 밖으로 나가는 데이터다, 전혀 시큐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최소한 HTTPS라도 써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HTTPS를 쓸 때 인크립션 룰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따라 붙는데요. 최소한 HTTP가 아니라 HTTPS가 필요합니다. 공용으로 나가는 구간은 SSL이라는 걸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장할 때는 반드시 인크립션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지키셔도, 그러니까 디스크에 대한 암호화를 하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뭐 HTTP든 소켓이든 뭐든 줄 때 SSL만 지켜야 된다 그래도 훌륭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많이 실수하시는 게 보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열심히 보안 규칙을 지키셨어도 그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오늘 조사받는데 없으면 6개월치가 남아있지 않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과실로 취급이 되고요. 또 하나가 보안 프로그램이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고 자동 또는 1회 이상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이게 또 실수 많이 하시는 거죠. 서버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보안 프로그램 아예 끄시거나 업데이트 안 하시거나 생각날 때 업데이트하고 그러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어려운 건데요. 이것 때문에 회사 내 데이터 센터 안 만들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리적인 보안 출입 통제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누구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조금 까다롭게 하는 데는요, 렉도 반드시 잠금 상태라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문안만이 아니고요, 그 서버에 접근하는 렉도 반드시 잠금 상태라야 가능합니다. 아주 어렵지는 않으시죠? 다 지키고 계시죠? 다 아세요. 근데 잘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맨날 개근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사고가 날 때는 딱 개근 안 하는 날, 잠시 늦은 날, 잠시 지각한 날, 보통 이럴 때 사고가 나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 추천은 특별히 새로운 기술, 새로운 걸 쓰시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현재 이미 이용하고 계실 만한 기술들, 그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기술, 이런 걸 이용해 주십사 하고요. 이런 이야기 했더니 또 한 고객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배워간 거는 회사 내에서 절대 나는
개인정보 책임자를 하면 절대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신데 아마 그분들도 결국은 IT 전문가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물어보실 거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서 기본적인 갖춰 주시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이런 충분한 거를 내가 구현하고 할 마음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예산을 주지 않아서 저희 본부장님이 예산을 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제 돌아가셔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제가 물지 않고 본부장님이 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장님이 무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까지 중요한 전체적인 제일 중요한 보안이나 암호화 부분에 대한 핵심이고요. 이제 약간 말머리를 돌려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SQL 서버 2014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혹은 데이터베이스 테크놀로지 동향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가 된다 하더라도요.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이퀄 클라우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항상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알려진 기술과 퍼블릭 클라우드 기술은 같이 발전을 할 겁니다. 그거에 필요한 기술로는 윈도우 서버 위에 올라가는 지금 제일 많이 쓰시는 SQL 서버에 대한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발표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하둡을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내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하둡 테크놀로지가 올 거고, 그다음 패러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MPP 계열에 맞는 머신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도 지금 이미 나와 있고요. 그 외에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보면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 상에서 올라가는 SQL 서버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전 세션에서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라는 퍼블릭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하둡을 회사 내에 있는 윈도우 서버에 깔아서 쓰는 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에 제공하는 하둡을 쓰는 방법, 그리고 오피스 365에 같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능을 쓰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윈도우 서버 내에서 VM 내에서 SQL도 잘 쓰는 이런 각가지 서드 파티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건 아니니까 서드 파티에서 제공하는 방법, 이런 기준을 여러 가지 것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왼쪽 여기에 제일 익숙하십니다. 회사 내에 있는 SQL 서버 깔아서 관리하는 데 되게 많이 익숙하신데요. 이제는 조금 시야를 돌리셔서 오른쪽에 이와 같이 많은 옵션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봐주시고요. 근데 각 옵션들이 항상 모든 경우에 완벽한 대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점, 단점에 맞도록 회사 내의 상황에 맞도록 잘 추천을 해주시면 IT 전문가의 가치가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SQL 서버 2014 다음 주에 정식으로 나올 거고요. 제가 보기에 깜찍하고 좋은 소프트웨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제품이 여러 가지 벤치마킹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중에 꼭 필요한 기능들, 꼭 있어야 되는 기능들도 버리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